과연 엔비디아 성장이 멈췄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재무제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AI 시대는 지금 시작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분야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피지컬 AI 쪽에서는 로봇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차트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2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삼성전자 순매수하는 이유는 뭐고 3분기 좀 반등 조건 갖춰졌다고 보시나요? 요즘에 그래도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이전보다는. 이게 이제 저는 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시장 전체에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2차 전지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몇 개 한번 보고 삼성전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차트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에서 시총이 제일 큰 거잖아요. 최근에 움직이다가 어제 오늘 좀 올랐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제일 이미지가 강한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한 5월쯤 바닥 찍고 그 37,000원에서 5만원까지 거의 뭐 한 30-40%가 올랐어요. 그 얘기랑 곁들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요즘 추세가 아까 말씀하신 순환매의 관점에서 뭐 방산주만 맨날 가는데 조선주만 맨날 가는데 이게 키 맞추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키 맞추기. 왜냐면은 흐름으로만 가면 정말 성장하고 정말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고평가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성장주도 고평가 영역이 있어요. 그럼 성장 고평가주가 되거나 저평가 가치주가 고평가 가치주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못 오르는 애들한테도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지금 2차 전지들의 움직임 또는 뭐 제약바이오주들 또는 자동차 관련주에서 최근에 일본에서 관세 협상됐을 때 현대차랑 기아가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하나도 안 움직이던 애들이 막 올라가. 왜? 이렇게 순환매가 한번 붙으면 우리도 빨리 갈 수 있어. 여태까지 너희들이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이야.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요즘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바닥에서 좀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생긴 게 저점에서 움직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SK하이닉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예를 들어 6월 달에 좀 움직이고 7월 달에는 확실히 움직였죠. 7월 달에 삼성전자가 7%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과연 7월 달에 얼마나 움직였니 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럼 지난달은 어떨까요? 지난달은 SK하이닉스가 40% 올랐어요. 지난달은 SK하이닉스가 40%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6%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달에는 SK하이닉스가 훨씬 강했는데 이번 달은 삼성전자가 더 강해. 이게 이제 못 오른 업종인 2차 전지가 오르듯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교 대상에서 삼성전자 너무 못 오른 거 아니야? 왜냐면 이 가치에 대한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얘는 너무 들떨어져 있는데 쟤는 너무 잘 나가는데 얘가 이제 오를 때가 된 거 아니야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반도체 업황에서 좀 큰 재료가 하나 나왔었죠. SK하이닉스, 골드만삭스였나요? 네. 내년에 HBM SK하이닉스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 이제 경쟁도 심화되고 가격 결정력도 없어질 거고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강했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잘 가니까 너도 가 이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잘 가니까 SK하이닉스도 너 가. 엔비디아가 잘 가는데 삼성전자 너는 엔비디아랑 상관없잖아. 너는 못 가.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아예 못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도 별거 없나 봐. 그럼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싸 보이는 느낌이 드네. 이런 분위기가 저는 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이 흐름 가는 건가요? 요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판도가 좀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에서 결자해지라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결자해지가 묶은 사람이 푼다 아니에요. 그럼 저는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도 매수하는 이유가 좀 사라져버리는 매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 2-3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진짜 다른 거 없어요. HBM. 지금 HBM 때문에 엔비디아 향 물론 삼성전자도 HBM을 만드는데 엔비디아에 나쁜 거 하냐 못하냐가 갖고 지금 그런 건데 그게 아직은 해결이 안 됐죠. 왜냐면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내년에 니네 상반기엔 올해만큼 실적 나겠어? 라는 리포트가 나왔지만 어쨌든 변함없잖아요. 공급을 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그래도 앞으로 희망은 있잖아
한데 어떤 희망? 일단 엔비디아는 아직 납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앞으로도 포인트다. 그 포인트는 엔드 조건인데요. 엔비디아가 계속 AI 반도체의 강자로 남아있고, 엔비디아가 AI 반도체의 강자로 남아있는 한, 뭐 ARM이나 뭐 다른 데다가 아무리 HBM을 넣어봐야 엔비디아에 못 넣으면 그만이다. 요런 시각은 좀 계속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봐요. 근데 이제 갑자기 호재가 터진다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간다면, 그럼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네. 자, 지금 엔비디아 얘기 나와서 엔비디아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원래 140, 15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80, 9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70달러도 돌파했는데 요즘에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추가 상승 동력 구체적으로 뭐 알아보시나요?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도 네. 썼지만 그 세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걸 좋아해요. 차트, 재무제표, 재료. 그러면은 엔비디아를 이제 이거 종목이니까 네. 엔비디아라는 종목에 대해서 차트, 재무제표, 재료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뭐 재무제표 그냥 말로만 할게요. 엔비디아의 실적은 계속 좀 퀀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뭐 AI 시대니까. 거기에 이제 재료 가치는 역시 마찬가지로 AI는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는 말이 워낙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금광 시대에서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이익이 났듯이 우리가 결국은 요 AI 시대에서 AI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이용하지만 그 AI 소프트웨어를 움직이는 건 결국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랄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칩들이랄지.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재료 측면에서도 AI 시대는 계속되고 있어. 재무제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퀀텀 점프야. 그럼 차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가 역사적 신고가 차트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에 고점을 찍고 뭐 한 3-4달 동안 150달러에서 90달러까지 약 40% 정도, 그죠? 4, 1은 4, 4, 5, 20 맞죠? 150에서 90은 60달러 빠진 거니까 한 40% 조정을 받았는데 그 40%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만 조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지수보다 강하냐 지수보다 약하냐인데 이 조정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수, 일본 지수, 미국 지수 다 같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지수를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그 이후의 상승 속도는 사실은 미국 지수보다 더 빠르게 고점 돌파하고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엔비디아의 상승은 계속될 것이냐 해서 아까 그 하나이오노스페이스 또는 저 PBR주랑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는 사실 저평가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평가주가 아니니까 고점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성장주기 때문에 그 고점이 언제 끝나냐는 성장이 멈춰야 되는데 과연 엔비디아 성장이 멈췄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역사적 신고가고 재무제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재료도 AI 시대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네. 누가 과연 엔비디아의 성장이 멈췄다고 할 수 있냐. 그래서 고점 논란은 계속될 수 있지만 그 고점은 지나봐야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역사적 신고가 시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엔비디아 하면 AI 안 여쭤볼 수 없는데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요 급증하고 있잖아요. SMI 에너지 관련주 외에 AI 발전 혹시 숨은 수혜주 찾는다면 좀 어떤 분야 주목해야 될까요? AI 관련주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칩을 만드는 GPU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챗GPT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챗GPT류의 생성형 쪽을 요즘 좀 언급을 잘 안 하지만 이슈가 사실 하나 나올 게 있어요. 뭐냐면은 챗GPT 상장이죠. 챗GPT의 상장 이야기가 만약에 이슈가 크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결국은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챗GPT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챗GPT가 워낙 우리가 다 쓰고 있으니까 그것의 재료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만약에 상장 얘기가 나온다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럼 거의 맘모스 기업이 상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재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에너지 쪽은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은 전력 센터, AI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디자이너빌리티가 올라갔던 이유, 원전이 필요한 이유, 거기에서 원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 기업들이 올라간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에너지 쪽에서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에 다시 한번 좀 바람이 불 수 있다. 왜냐면 AI라는 건 우리가 써서 그 효용가치를 느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뭐 아무리 많이 쓴다고 우리가 전기 많이 쓰네? 하고 좋을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의 SK하이닉스 납품이 많이 된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어디 있어? 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금 챗GPT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생성형 AI를 쓰고 있고 또 이제 스마트폰에 그것들이 기능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아, 이게 AI가 편하긴 편하구나. 점점 편해지거든요. 그럼 그 점점 편한 생활에서 결국은 피지컬 AI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는 AI 시대에 우리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피지컬 AI는 요즘 대표적으로 로봇을 이야기하는데 실체가 있는 AI. 근데 저는 스마트폰에서 AI 하는 것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엔비디아는 어쨌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SK하이닉스의 HBM 칩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이는 건 챗GPT 진짜 도움 많이 되네. 나중에 로봇을 하나 샀는데 사람처럼 생각해?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로봇을 만들 수가 있어? 거기 다 AI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시대는 지금 시작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찾아야 될 분야는 챗GPT 상장 이야기가 나온다면,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피지컬 AI 쪽에서는 로봇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세무사님 또 이번에 주식 투자 핵심 수업 또 책을 내셨어요. 이거 몇 번째 책이세요? 사실은 이제 6번째 책인데요. 네. 근데 이 책은 사실 과거에 나왔던 책에서 좀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합쳐서 개정 정보판으로 낸 그런 모양새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좀 좋은 내용들을 합치다 보니까 페이지가 5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말을 오늘 내용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제표, 차트, 그리고 정보 이렇게 분석하는 걸 저는 기본 주식 의 기본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일부는 완전히 초보자들이 가져야 될 주식 철학이나 기본 단어들을 일부에 넣고 2부에는 재료 분석하는 법, 3부에는 차트 분석하는 법, 4부에서는 재무제표 분석하는 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1부, 2부, 3부, 4부 하면 사실 이론은 제 생각에 주식 투자 이론에서 차트, 재무제표, 정보 분석은 이 책 하나면 충분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책으로 수영 배우고 물에 들어가면 사실은 큰일 납니다. 안 뜨죠. 안 떠요. 그냥 죽어요. 바다 들어가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회계학 공부를 하고 아무리 차트 공부를 해도 실전 매매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5부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주식 투자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저한테 수익을 크게 안겨줬던 8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8가지 기법을 5부에 담아서 이론과 실전을 이렇게 한 권에 넣기 때문에 500페이지가 좀 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만 보시면은 야 그래도 주식 투자 공부도 좀 됐고 실전 매매 기법도 좀 8가지나 배웠어 정도 되는 책을 한번 내봤습니다. 자, 세무사님의 주식 투자 핵심 수업 이 책을 본다면 이제 이론을 빠삭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 플러스 실전 매매 기법 8가지. 근데 만약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수영을 이론으로 배우고 수영장에서는 실제로는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실전 경험이 중요한데 실전은 세무사님이 이제 김작가 TV와 함께하는 슈퍼금이 세무사와 함께하는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요 과정 이제 저희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요거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 경험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김 작가님하고 이거 관련해서 말씀할 때 나중에 이제 녹화를 보고 제 지인이 정윤아 너 근데 그렇게 말해도 돼? 그랬고 왜 무슨 부분 그랬더니 아니 이걸 이렇게 3만 원밖에 안 받아. 근데 그 지인은 그게 너무 재밌으면서 당황했나 봐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한 심정입니다. 3만 원밖에 안 받아? 내가 이렇게 많이 공을 들였는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과 좀 합이 맞는다면 그러면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저는 단기 매매도 뭐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서 수상도 4번이나 했고 또 중장기 투자도 이렇게 모아가는 지분 투자도 해서 뭐 5% 지분 공시해서 슈퍼개미 소리도 들었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중장기 투자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사람이고요. 버텀업보다는 탑다운 그래서 지수 업종, 종목 이렇게 보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 단기 매매 중장기 투자 둘 다 해보고 싶은데 또는 나도 한번 탑다운으로 좀 지수랑 업종을 보고 종목을 선택해볼까? 나랑 그게 맞겠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한 달에 이 정도 돈 내고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세무사님의 가정은 장전, 장중, 마감 브리핑, 신고가 분수, 핵심사항 인사이트 30, 5분 투자 클로즈, 이세무사의 투자 코멘트,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공개하실 수 없는 유망 섹터, 유망 종목까지 여기 이제 슈퍼게임 이세무사의 머니클 특별 프로그램에서 공개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가정의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 1,000원, 한 달에 3만 원, 아주 가성비 있는 가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신다면 큰 도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한국 증시를 이끌 새로운 주도 업종이나 테마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께 투자 좀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지금 되게 어려운 위치예요. 뭐냐면 지수도 조금만 올라가면 신고가인데 이제 만약에 이걸 못 들으면 정고점에서 얻어맞아갖고 신고가 이제 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수도 중요한 위치고 업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지주회사나 금융주 또는 방산주, 원자력 진짜 바닥 대비 막 5배, 10배씩 올랐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떤 업종들은 바닥 대비 2배는커녕 50%도 안 오는 업종들도 있고 그래서 종목을 선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정부 정책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정부 정책주에서는 어쨌든 상법 개정안 이후에 또 어떤 정책이 있냐 해서 오늘 마침 또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 정부에서는 예전에 이재명 현 대통령이 경기지사 또는 성남시장이었을 때 지역화폐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 또는 뭐 디지털화폐 BCDC죠. 또는 원화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좀 한 묶음으로 디지털 화폐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저는 법제화가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반기에는 분명히 트럼프의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나면 트럼프는 아마 세계적으로 좀 형 노릇을 하려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이브라도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 있죠. 북한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8년 전에도 김정은 북한 지도자 만났듯이 늦어도 요번 하반기에서 내년 연초에는 만나라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남북 경험 관련주가. 예,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란에 미사일 타격을 했던 것도 결국은 핵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핵에 약간 과민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핵 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김정은과는 어떤 접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김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 경협 또는 디지털 화폐 관련 요건 이제 정책에서의 기본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할 때 포인트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해외에서 통하는 쪽으로 가자. 해외에서 통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글로벌로? 글로벌로 가야 돼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라면을 만들더라도 해외에서, 화장품을 만들더라도 해외에서. 그래서 업종 중에는 저는 의료기기 업종을 가장 선호해요. 왜냐면은 의료기기 업종만큼 해외에서 먹히고 있고 앞으로도 먹힐 확률이 높은 것도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 관광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관광은 뭐 제주도 관광, 속초 관광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관광은 바로 의료 관광입니다. 의료 관광에서 요즘 피부과 의료 관광이 거의 70%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의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피부과 한 달 이렇게 쉬면서 피부 관리를 받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야, 그 한국 기기 진짜 좋은데 피부 너무 좋아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들이 외국에도 팔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때문에 올라갔다면 의료기기 업체는 업종 전반이 수출에 굉장히 강한 특화되어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어서 뭐 하반기 업종을 뽑는다면 그동안도 좋았지만 왜냐면 의료기기는 그동안도 뭐 파마리서치나 클릭스 다 좋았는데 새로 나온 의료기기들이 있어요. 신규 상장 의료기기들 해갖고 새로 나온 의료기기들이 한번 또 움직이는지 그리고 혹시 정부 정책에서는 특히 트럼프 플러스 이재명 정부가 어떤 북한과의 액션을 취하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의 법안들이 우리가 상법 개정안 법이 바뀌니까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 법안이 어떤 식으로 민주당에서 의견이 나오고 공론화가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과 못다한 오늘 이제 유망 섹터, 유망 종목의 깊은 이야기는 슈퍼게임 이세무사와 함께하는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8월 달에 김작가TV 8월 정기 방송에서 세무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은 슈퍼게임 이정희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